떨어지면 죽어. 폭설이 세상을 집어삼키던 그 밤, 폐터널에서 청년은 아기 울음소리 하나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비틀립니다.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부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밝혀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람입니다. 29살이죠. 새벽 3시. 정선군 고한읍의 눈발은 멈출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마지막 차편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운전 보조로 일하던 야간 노선이 폭설로 운행 중단된 거였습니다. 참, 오늘도 운이 없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두꺼운 패딩을 여몄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였거든요. 어차피 잠도 안 올 테니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어요. 구조대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죠.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엔 곧바로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체력 훈련도 빠짐없이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 훈련에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로프 훈련 중에 추락했거든요. 의사는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격한 운동은 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조대 꿈은 접어야 했죠. 지금은 야간 버스 운전 보조 일과 응급구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럭저럭 혼자 살기엔 괜찮았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꽉꽉 소리를 냈어요. 쌓인 눈이 이미 무릎까지 올라왔더군요. 길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앞길을 비춰줬습니다. 이런 날엔 평소보다 더 외로워지곤 해요. 29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삶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도 접었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텨가는 거죠. 가끔은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이 된 애들 말이에요. 그런데 폐광터널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바람소리에 섞여서 들리는 게 있었거든요. 처음엔 길고양이 우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 동네에 떠돌이 고양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설마. 심장이 빨라졌어요. 이런 새벽에 이런 추위에 아기가 있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폐터널 입구였습니다. 10년 전에 폐쇄된 곳이라 철망이 쳐져 있었죠. 그런데 철망 한쪽이 뜯어져 있더군요.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둔 틈새 같았어요. 어른 1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나고 있었어요. 진짜 아기구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폐터널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데다가 지하수가 차서 빙판길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았어요.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결국 철망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응급구조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선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였죠. 설령 내가 다칠 위험이 있어도 말이에요. 터널 안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겨우 앞을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발밑이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울음소리를 따라 10여 미터쯤 들어갔을까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낡은 보온 가방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은색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손이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아이고, 이를 어떻게. 급히 무릎을 꿇고 가방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신생아였어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시퍼렇게 얼어 있었고 울음소리도 이미 많이 약해져 있더군요. 명백한 저체온증 증상이었습니다. 손목에서 맥박을 재어봤어요. 다행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박이 너무 느렸어요. 위험한 상태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 목에 목걸이가 걸려 있었거든요. 펜던트를 자세히 보니 푸른빛이 도는 돌이었어요. 청금석 같아 보였습니다. 신생아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죠. 돌 표면에 뭔가 글자 같은 것도 새겨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곳에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추운 곳에 갓난아기를 버린 거죠. 그것도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방치해 놓다니요. 하지만 지금은 화낼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부터 살려야 했거든요. 패딩을 벗어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체온을 전해주려고 했죠. 아이가 너무 차가웠어요. 얼음덩이 같았습니다. 터널에서 나와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폐터널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는데요. 저체온증 증상이 심해서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눈발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이가 조금 더 힘차게 울었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발견하셨네요. 구급대원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하필 그곳에 아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싼 펜던트는 뭘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끝났지만 왠지 이게 시작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뭔가 큰일에 휘말리게 된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었어요. 구급차가 떠난 후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그 아이 생각만 났습니다. 그 작은 손, 차가웠던 몸, 그리고 목에 걸린 청금석 펜던트까지.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셨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 그런 곳에 아기가 있었을까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새벽 6시쯤 되어서야 눈이 감겼어요. 그런데 2시간도 못 자고 깨어났습니다. 핸드폰 알람 소리였어요. 오늘은 응급구조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 맞다. 부랴부랴 씻고 나갔습니다. 일하는 곳은 정선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간호사들 일손을 도와드리는 거였죠. 환자 이송이나 기본적인 응급처치 보조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 정미영 선생님이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하람 씨,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몸살이라도 났나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정 선생님은 제가 구조대 꿈을 포기한 사연도 아시고 지금 형편도 아는 분이었어요. 항상 저를 챙겨주셨죠. 그래도 몸 관리는 해야죠. 이런 일하는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오전 업무를 시작했는데 계속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체온은 올라왔을까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선생님, 제가 새벽에 구조한 아기 있잖아요. 상태가 어떤지 확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그 아이요? 소아과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들었는데 가슴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잠깐 가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점심시간이니까. 소아과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물어보니 그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다고 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봤을 때보다 혈색도 돌아왔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아이 침대 옆에 경찰관이 서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 경찰관이었어요. 왜 경찰이 지키고 있는 거죠?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그 아기 왜 경찰관이 지키고 있나요? 아, 그거요? 유기 아동이라서 그래요. 절차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일반적인 절차라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기 아동이라고 해서 경찰이 계속 지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점심을 먹고 오후 업무를 했는데 자꾸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4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응급실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관공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남자가 간호사실에서 뭔가 물어보더군요. 그러더니 소아과 방향으로 올라갔어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아기와 관련된 사람 같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소아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응급실에서 그 아기 발견한 분 계신가요? 잠깐 올라와 달라고 하네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소아과로 올라가니 아까 그 정장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2명으로 늘어 있었어요. 강아람 씨죠? 정장 남자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정원 김준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국정원이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국정원에서 나온 거죠? 혹시 아기를 발견했을 때 주변에 다른 물건은 없었나요? 보온 가방 말고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준호 씨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가방 좀 가져와 주세요. 잠시 후 간호사가 보온 가방을 가져왔어요. 새벽에 봤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지퍼를 열어보고 안쪽 주머니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가방 안쪽 담요를 꺼내더군요. 잠깐만요. 담요를 펼쳐보니 뭔가 끼어 있었어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찢어진 문서 같았는데 글자가 보였거든요. 김준호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빈 병실로 들어갔어요. 김준호 씨가 종이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차기 국정 핵심 인물 관련 극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에 휘말린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죠? 그걸 제가 묻고 싶네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발견한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그냥 아기 울음소리 듣고 구조한 것 뿐이에요. 김준호 씨가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건 우연이군요. 무슨 뜻이에요? 이 아이는 단순한 유기 아동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거하려던 존재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거하려던 존재라니요. 갓난아기를요? 네. 그리고 강아람 씨는 그 계획을 망친 셈이죠.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그럼 저도 위험한 건가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일을 계획한 사람들이 강아람 씨 존재를 알게 되면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냥 아기 하나 구조한 건데 왜 이런 일이 된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김준호 씨가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아, 그리고 하람 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발견한 거 맞죠? 네, 진짜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만약 의도가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평범했던 제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창문 커튼을 모두 쳤어요. 그리고 문단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고 입술도 파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직감이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보니 김준호 씨 명함에 적힌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언제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만 나도 가슴이 뛰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아기 하나를 구조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검은색 SUV 2대가 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번호판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관용차 같아 보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응급구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터미널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한 명이 터미널 매표소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진지한 대화 같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뭔가 물어보고 있었고요.
혹시나 해서 발걸음을 돌려 다른 길로 갔습니다. 왠지 저와 관련된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SUV가 천천히 동네를 돌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핸드폰을 꺼내서 김준호 씨 번호를 찾았어요. 연락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관공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저녁 7시쯤 되어서 뉴스를 켰어요. 지역 뉴스부터 나왔는데 갑자기 제 눈이 커졌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인 윤재훈 의원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윤 의원의 작고한 따님이 비밀리에 출산한 아이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해당 아이는 지난달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 측은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윤재훈 총리 후보의 손자라고요? 그럼 제가 구조한 아기가 바로 그 아이인 건가요? 급히 인터넷을 켰습니다. 윤재훈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현재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상태였고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몇 년 전에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교통사고로 숨진 윤재훈 의원의 딸 윤서영 씨.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윤서영 씨는 미혼모였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출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아기는 윤재훈의 손자가 맞는 거네요. 그런데 왜 그런 곳에 버려져 있었을까요? 문득 그 청금석 펜던트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것도 윤재훈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청금석 펜던트 윤재훈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윤재훈 의원 가문의 갑오, 청금석 목걸이의 유래.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윤재훈 의원 집안에서는 대대로 청금석으로 만든 목걸이를 가문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이 목걸이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가문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사진도 있었어요. 제가 봤던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도 똑같았어요. 보통 가문의 직계 후손에게만 물려주며 특히 남자 후계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관례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정말로 그 아기는 윤재훈의 손자가 맞는 거네요. 그런데 누가 왜 그 아이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SUV가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차에서 2명이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제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아람 씨 계신가요?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 거죠?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강아람 씨, 저희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김준호 과장님을 만나셨죠? 김준호 씨와는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목소리 톤이 달랐거든요. 잠깐만 나와서 이야기 좀 하시죠. 계속 나가지 않았어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보니 차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해진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김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입니다. 저 강아람인데요. 지금 제 집에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김준호 씨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나오세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세요. 왜요? 같은 국정원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정원 내부에도 여러 파벌이 있거든요. 지금 하람 씨를 찾는 사람들은 제 팀이 아닙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1시간 정도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급히 가방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중요한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뒷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버스터미널 근처 24시간 카페로 갔어요. 사람이 많은 곳이라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김준호 씨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김준호 씨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람 씨,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떻게요? 윤재훈 총리 후보 쪽에서 직접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찾는 거잖아요. 김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윤재훈 쪽에서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에요. 총리 후보인데 사생아 손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큰 타격이거든요. 그럼 뭘 하려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를 조용히 처리하려 할 겁니다. 조용히 처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를 구조한 게 그들한테는 방해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람 씨도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검은 SUV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찾은 거였어요. 저기. 김준호 씨도 차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 차는 뒤쪽에 세워뒀어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카페 입구로 검은 코트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김준호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뒷문 쪽으로 향했는데 거기서도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거였습니다. 강아람 씨, 잠깐만 이야기하시죠. 검은 코트 남자가 다가왔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싫어요. 뒤로 물러섰는데 다른 방향에서도 사람이 나타났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김 과장님도 계시네요. 그럼 더 좋죠.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 차에 타야 했어요.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차 안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기 하나를 구조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준호 씨도 결국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차장 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제 앞에도 똑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윤서영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나와 있어. 하지만 이 사진은 2년 전에 찍힌 거야. 검은 SUV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어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어떤 건물 앞에 멈췄어요. 콘크리트로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리세요. 검은 코트 남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건물 안은 더 음침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한 방으로 안내됐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남자들이 나가고 문이 잠겼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였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도 뺏겼거든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씨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강아람 씨죠? 네. 국정원 수사관 박철민입니다. 책상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류 뭉치를 펼쳐놓더군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일이죠. 박철민 씨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강아람 29세. 응급구조학과 졸업. 구조대 지망했다가 부상으로 포기. 현재 야간 버스 운전 보조와 응급구조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제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당신이 어떻게 그 터널에 있게 된 거죠? 그냥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폭설 때문에 버스가 끊겨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새벽 3시에 일이 늦게 끝났거든요. 박철민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당연하죠. 그럼 당신은 그 아이가 누군지 정말 몰랐다는 거군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지금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CCTV 화면을 캡처한 것 같았어요. 제가 터미널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새벽 2시 30분이에요. 그런데 터널에서 아이를 발견한 시간은 3시라고 했죠? 그게 30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냥 걸었던 것뿐인데 뭘 더 말해야 하죠. 천천히 걸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요. 말문이 막혔어요. 혹시 누군가와 만났나요? 아니면 전화를 받았거나? 아니에요. 박철민 씨가 펜을 책상에 던졌어요. 강아람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터널 근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찍힌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이게 뭐죠?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제가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저 아니에요. 정말요? 네, 진짜예요. 박철민 씨가 사진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좋아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하죠. 이번엔 청금석 펜던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본 적 있나요? 아이 목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죠? 특별한 생각 없었어요. 그냥 예쁜 목걸이구나 했죠. 정말요? 이게 뭔지 몰랐다고요? 네. 박철민 씨가 냉소를 지었어요. 강아람 씨, 당신 컴퓨터 검색 기록을 다 확인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젯밤 윤재훈에 대해서 검색했죠? 청금석 펜던트에 대해서도 찾아봤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언제요? 뉴스 보고 나서요. 박철민 씨가 책상을 쳤어요. 그럼 왜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라고요. 믿기 어렵네요. 서류를 덮어버렸어요. 강아람 씨, 당신은 지금부터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유괴 혐의도 추가될 예정이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저는 아이를 구조한 거예요. 유괴가 아니라. 그건 당신 생각이고 법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일어나더니 문으로 향했어요. 잠깐만요. 저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은 이제 피의자니까요. 문이 닫혔어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배도 고팠고 목도 말랐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문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나와 보세요. 따라가니 다른 방이었어요.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윤재훈 국무총리 후보의 손자를 유괴한 혐의로 강아람 씨가 전국에 지명수배되었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나왔어요. 신분증 사진이었습니다. 용의자 강아람은 29세 남성으로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현실이에요. 젊은 남자가 리모컨을 끄더군요. 이제 당신은 전 국민이 아는 유괴범이 되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다고 했어요. 차에 타기 전에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기회가 생겼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작았지만 사람 한 명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떨어지면서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어둠을 이용해서 달렸습니다. 산속이라 길을 잃기 쉬웠어요.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멈추면 잡힐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마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첫 차를 기다려서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최도윤 형에게 연락하는 거였습니다. 훈련소 시절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형, 저 하람이에요. 하람아? 갑자기 왜? 그리고 목소리가 왜 그래? 형, 저 지금 큰일 났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도윤 형을 만났어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형은 제 얘기를 듣더니 한참 말이 없었어요. 하람아. 네, 형. 너 상대를 너무 잘못 건드렸다. 무슨 말씀이에요? 윤재훈이 누군지 알아? 차기 대선 주자야. 그런 사람의 비밀을 건드린 거야. 도윤 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건 나라 전체가 숨기려는 진실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겠어. 이 정도 규모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 가슴이 무너졌어요. 마지막 희망이던 도윤 형마저 저를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도 날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너 도우다가 나까지 엮이면 어떻게 하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정말 혼자인 거네요. 도윤 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해, 하람아. 하지만 나도 지킬 게 있어. 혼자 남겨졌어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억울했거든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기를 구조했을 뿐이에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항상 이랬죠.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구조대 최종 훈련이었어요. 마지막 실기시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훈련장은 폐건물이었습니다. 화재 상황을 가정한 구조 훈련이었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요구조자를 찾아야 했거든요. 마네킹이 아니라 실제 상황처럼 진행됐어요. 복도 끝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갔어요. 한방 안에 8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아역 배우였어요. 괜찮아, 아저씨가 구해줄게. 아이를 안고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로프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로프를 설치하는 도중에 실수했습니다. 고리 연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로프에서 손을 놓는 순간 아이와 함께 떨어졌어요. 1층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깨가 부러졌습니다. 아이도 다쳤어요. 팔이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꿈의 끝이었어요. 아이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깨는 완전히 망가졌죠.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구조대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죄책감이었어요. 제 실수 때문에 아이가 다쳤거든요. 구해야 할 사람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혼자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자책감이 계속됐어요. 길에서 아이들만 봐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야간 버스 일을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응급구조 아르바이트도 단순한 보조 업무만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패터널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아이였어요.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때 망설였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하지만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걸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어요.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또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잘못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아이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를 구했는데도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아기 얼굴을 봤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너무나 작고 연약했거든요. 제가 안았을 때 체온이 전해지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누군가를 제대로 구해내는 것. 끝까지 지켜내는 것. 3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뉴스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제 얼굴이 나와 있었어요. 유괴범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동시에 각오도 생겼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강물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어떤 권력이 달려들어도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아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안전한 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또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것. 김준호 씨도 결국은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도윤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자기 할 일이 있고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라도 해야죠.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확인했어요.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선 그 아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했고요. 만약 정말로 누군가 그 아이를 해치려 한다면 제가 막아야 했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한강변을 걸으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우선 정선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위험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전 그 아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던 기억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어요. 끝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확실한 목표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 형에게서 문자였어요. 하람아, 미안하다. 마음을 바꿨다. 오늘 오후 2시 홍대 상상마당에서 만나자.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도와주겠다는 뜻일까요? 약속 시간에 상상마당에 갔습니다. 도윤 형이 구석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형, 앉아. 커피를 시키고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어요. 하람아,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봤는데. 네. 내가 너를 그냥 버릴 순 없을 것 같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신분은 절대 노출되면 안 돼. 당연하죠. 도윤 형이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이거 내 후배가 조사해준 거야. 청금석 펜던트 관련 자료들이야.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A사 용지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펜던트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것과 똑같았어요. 이 펜던트는 원래 윤재훈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 맞아.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 뭐죠? 최근 3년간 이 펜던트를 착용한 사람의 기록이야.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윤서영이야. 윤재훈의 딸.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목에 그 펜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26살 정도로 보였어요.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세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망한 지 1년 후에 찍힌 사진이라고요? 그럼 윤서영은 실제로는 살아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 그것도 꽤 오랫동안. 네 번째 페이지에는 병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기록이야. 1년 전에 윤서영이라는 이름으로 출산 기록이 남아있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그 아기가 윤서영의 아이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윤재훈의 손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윤서영은 죽었다고 발표된 거죠? 도윤 형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게 핵심이야.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윤재훈 의원 정치자금 의혹 제기. 딸 윤서영 씨, 아버지 비리 폭로 예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윤서영이 아버지의 정치자금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었어요. 이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교통사고가 났어.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야. 내 후배가 더 파봤는데 그날 윤서영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있어. 누구요? 윤재훈 의원의 비서실장이야. 박철민이라는 사람.
그 이름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 저를 신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윤서영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요? 응. 그리고 그 다음날 교통사고 소식이 나왔어. 그럼 윤서영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살해당한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요? 아버지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으니까. 윤재훈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일이었거든. 그럼 자기 딸을. 그래. 자기 딸을 죽인 거야. 믿기 어려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딸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윤서영이 임신한 상태였어. 아이를 낳고 나서 죽음을 당한 것 같아. 도윤형이 추가 자료를 꺼냈어요. 이걸 봐. 윤서영의 마지막 행적이야.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윤서영이 임신 중에도 아버지의 비리 증거를 계속 수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문서 사본 등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윤재훈이 모두 없애버렸겠지. 하지만 하나 놓친 게 있어. 뭐요? 바로 그 아기야. 윤서영의 유일한 혈육이거든.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아기는 왜 살려뒀을까요? 처음엔 몰랐을 거야. 윤서영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조용히 제거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패터널에. 맞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럼 저를 유괴범으로 만든 것도 윤재훈의 짓이야. 자기가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람아, 이제 알겠지?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도윤형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윤재훈은 국무총리 후보야. 곧 총리가 될 사람이고 대통령까지 노리는 인물이거든. 그런 사람이 자기 딸도 죽일 수 있다면 저도 언제든 죽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윤형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 자료들을 언론에 제보하는 게 어떨까?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야. 윤재훈의 영향력이 대단하거든. 언론사들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해. 그럼.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여. 어떤 방법이요? 내가 알고 있는 기자가 있어. 탐사보도 전문이야. 정의로운 사람이거든.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해줄까요? 해봐야 알겠지.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해. 도윤형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연락해볼게. 통화가 연결됐나 봐요. 선배님, 저 최도윤입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윤재훈과 관련된 건데요. 네,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10분 정도 통화했어요. 끝나고 나서 저를 봤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자고 해. 정말요? 응.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미 너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 맞는 말이었어요.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으니까 길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오늘 밤은 내가 아는 곳에서 숨어 있어. 내일 기자 만나고 나서 다음 계획을 세우자. 고마워요, 형. 아직 고마워할 때 아니야. 이제 시작이거든. 카페를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형이 데려간 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여기서 하룻밤만 버텨.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 네, 알겠습니다. 고시원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도 있어서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봤어요. 윤서영은 실제로는 살해당했고 그 배우는 친아버지인 윤재훈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자 죽여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유괴범으로 몰아간 것도 그의 짓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었어요. 권력을 위해서 친딸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니.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아기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윤재훈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창밖으로 홍대 거리가 보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일단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어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형과 함께 기자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카페였어요. 기자는 조민호라는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자료를 먼저 봅시다. 조민호 기자가 도윤형이 준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조민호 기자가 저를 봤어요. 강아람 씨, 현재 상황이 어떻죠? 경찰에 쫓기고 있어요. 유괴범이라고 해서. 윤재훈 쪽에서 조작한 거군요. 네. 조민호 기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일단 이 자료들로는 기사 쓰기 어려워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윤재훈이 직접 관련됐다는 물증이나 증언 말이에요. 도윤형이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윤재훈을 직접 만나야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조민호 기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윤재훈 일정을 확인해 봤는데 이번 주말에 강원도 평창에 개인 산장에 간다고 나와 있어요. 산장이요? 네. 보통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경호가 삼엄할 테니까. 하지만 해볼 만하죠? 조민호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가보죠. 제가 생방송 장비도 준비해 올게요. 생방송이요? 네. 현장에서 바로 전국에 송출하는 거예요. 그래야 윤재훈이 조작할 수 없거든요. 이틀 후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조민호 기자가 운전하는 차에 도윤형과 저까지 3명이 탔어요. 뒷좌석에는 촬영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산장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차장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날씨가 안 좋네요.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경호원들 시야가 나빠지니까. 평창에 도착할 즈음에는 폭설이 되어 있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산장이 저 앞에 있어요. 조민호 기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산 중턱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죠? 걸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차로는 힘들어 보여요. 장비를 챙기고 차에서 내렸어요. 눈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어요. 눈이 쌓여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30분 정도 올라갔을까요? 저기예요. 드디어 산장이 보였어요. 2층짜리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 검은 SUV 몇 대가 서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많네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요. 산장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경비가 허술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촬영 준비하겠어요. 조민호 기자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생방송 준비 완료됐어요. 그때 산장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윤재훈이었습니다. 몇 명의 경호원과 함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윤재훈인가요? 맞아요. 조민호 기자가 촬영을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생방송 시작합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켰어요.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는 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강원도 평창의 한 산장 앞에 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인 윤재훈 의원이 이곳에 와 있는데요. 윤재훈이 뭔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강아람 씨, 이제 나가보세요. 지금요? 네. 카메라가 다 담고 있으니까 안전할 거예요. 심장이 뛰었지만 나섰어요. 윤재훈 의원님. 윤재훈이 저를 봤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냐? 강아람입니다. 강아람이라고? 경호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선생님 손자를 구조한 사람입니다. 무슨 헛소리냐? 패터널에서 발견한 그 아기 말이에요. 윤재훈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민호 기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윤재훈 의원님, 따님 윤서영 씨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소리냐? 윤서영 씨는 3년 전에 사망한 게 아니라 작년에 살해당한 게 아닌가요? 윤재훈이 당황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도윤형이 나타났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윤서영의 병원 기록과 마지막 행적 자료였어요. 그리고 이건 윤서영 씨가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는 증거고요. 윤재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런 문서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윤서영 씨가 숨겨둔 거예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저도 청금석 펜던트를 꺼냈어요.
이것도 증거입니다. 선생님 가문이 가보죠? 그건 윤서영 씨가 아기에게 물려준 거예요. 자신의 아이임을 증명하려고. 조민호 기자가 계속 촬영했어요. 윤재훈 의원님, 정말로 딸을 살해한 게 맞나요? 아니다.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 그럼 왜 그 아기를 죽이려 했나요? 나는. 윤재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경호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의원님,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뭐라고? 저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경호원이 박철민이었어요. 어제 저를 신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철민, 너 뭐 하는 거야? 의원님이 윤서영 양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입 닥쳐.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야죠. 박철민이 조민호 기자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윤재훈 의원이 딸을 살해했다는 걸. 폭탄 선언이었어요. 윤서영 양은 아버지의 정치자금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저한테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거였습니다. 윤재훈이 소리쳤어요. 박철민, 너 미쳤냐?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조민호 기자가 흥미진진하게 촬영했어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모두 충격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윤재훈이 주저앉았어요.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의원님, 체포되겠습니다. 박철민이 수갑을 꺼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오고 있는 거였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제가 했어요. 도윤 형이 말했어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뒀습니다. 경찰차 몇 대가 산장 앞에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윤재훈 의원 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재훈이 체포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됐어요. 조민호 기자가 마무리 멘트를 했어요. 국무총리 후보였던 윤재훈 의원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손자를 죽이려 했다가 실패한 사건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생방송이 끝났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네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도윤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흘 후 그 아기는 국가보호대상 1호로 지정됐어요.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 거였습니다. 저는 유괴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게 됐어요. 윤재훈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고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 작은 생명을 지켜낸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3년 전 실패했던 구조를 이번에는 성공한 기분이었거든요. 한 달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원도 특수구조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별 채용 절차를 밟는다는 거였습니다. 강아람 씨, 지난 사건에서 보여주신 용기와 정의감을 높이 평가합니다. 면접관이 말했어요. 기존 신체 검사 기준도 완화해 드릴 예정이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포기했던 꿈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정식 구조대원이 된 거였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도윤 형이 축하 문자를 보냈어요. 축하한다, 하람아. 진짜 구조대원이 됐네. 가슴이 벅찼습니다. 구조대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강아람 대원,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3년 만에 다시 구조 장비를 만지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깨도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3년 전에는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한 달 차 되던 날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였어요. 강아람 씨, 윤서영 씨가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데요. 윤서영 씨요? 네.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그동안 윤서영 씨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였거든요. 죽은 게 아니라 식물인간 상태였던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었습니다. 회복했다는 뜻이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여자분이 누워 계셨어요.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람입니다. 아, 그분이시군요. 목소리가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제 아이를 구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서영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니요. 목숨을 걸고 하신 일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안전한 곳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윤서영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아버지와 싸우는 바람에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잘못한 건 다른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아기를 데려왔어요. 한 달 전보다 많이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가. 윤서영 씨가 아기를 안았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는 안전할 거예요. 윤서영 씨가 저를 봤어요. 강아람 씨. 네. 당신이 우리 둘을 살렸어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예요. 아기가 제게 손을 뻗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앞으로 아이의 곁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윤서영 씨의 부탁이었어요. 물론이죠. 아기를 안아봤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지켜낼 겁니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윤서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구조대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이 반겨줬습니다. 하람 대원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그 아기 정말 귀엽던데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정말 예뻐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눈빛도 밝아졌어요. 핸드폰을 보니 도윤형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하람아, 진짜 멋있다.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웃음이 났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처럼 폭설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눈이었습니다. 그때 그 터널에서 울던 작은 아기가 떠올랐어요. 지금은 엄마 품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겠죠. 3년 전 실패했던 구조를 이번에는 성공해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찾았던 건 아기만이 아니었어요. 포기했던 꿈과 잃어버린 자신감도 되찾았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구조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그 아기를 떠올릴 거였습니다. 생명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나레이션 이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